안녕하십니까. 오늘 누구한테 혼났습니까? 누구한테 혼났습니까? 보통 같으면 제잘 이렇게 소리가 들렸는데, 오늘 누구한테 혼난 것 같아요, 분위기가. 자, 오늘 할 차례가 어딘가요? 가격 재원칙부터죠. 438쪽의 가격 재원칙부터입니다. 자, 오늘 할 내용이 좀 많기는 한데요. 그래도 복습은 좀 하고 가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내용을 주제들로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내용이 부동산 관리부터였나요? 부동산 관리. 자, 부동산 관리에서는 최근 10년간 한 13문제 가까이 출제가 됐다 했는데요. 그 중에서 부동산 관리의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는 이제 자산 관리, 부동산 관리, 시설 관리, 이렇게 자부시했죠. 범위가 점점 좁아지고 있죠. 여기 이제 부동산, 자산 관리는 소유주의 부를 극대화하는 거고요. 그 부동산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자산도 고려하면서 관리하는 거고요. 요거는 해당 부동산의 운영 수익 극대화를 하는 거고, 시설 유지 관리죠. 점점 좁혀지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관리의 내용 해서 법경기 했죠. 법적 관리도 있고, 경제적 관리도 있고, 기술적 관리도 있고, 등기부상 있어서는 안 될 제한 물건 같은 게 있으면 그걸 말소하는 거, 이런 거 법적 관리.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죠. 수익과 비용 또는 가치 가격 이런 관점에서 보는 거는 경제적 관리. 기술적 관리는 청소하고 방범 이런 거 기술적 관리죠.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관리의 방식. 자, 여기서는 이제 자가 관리, 위탁 관리, 혼합 관리. 자기가 직접 하느냐, 위탁하느냐, 혼합하느냐. 자가 관리에서 바로 위탁 관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혼합 관리를 거쳤다가죠. 그래서 과도기에 적합한 관리가 혼합 관리다. 가장 최신의 관리가 위탁 관리다. 이게 제일 많이 출제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얘가 출제되고 그 다음이 얘예요. 자, 여기에서 거의 대부분이 출제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외적으로 임차인 선정 기준이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총임대차, 순임대차, 비율, 요거는 이제 임대료 산정만 물리고, 요거는 이제 주거용의 경우에는 유대성, 그 다음에 매장용의 경우에는 가능 매상고, 그 다음에 공업용의 경우에는 적합성, 상무용 공업 적합성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에 임대료 산정 방법이 있고요. 임대료 산정은 총임대차, 순임대차, 비율임대차 이런 게 있었죠. 그리고 건물 생애 주기 이런 거 있었습니다. 이거 이제 이런 것들은 간혹 가다가 이제 지문으로만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위주로 공부하시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마케팅이라는 게 있죠. 마케팅에서는 시고관 했죠.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 공급자 측면의 전략이라 그랬고요.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은 수요자 측면의 전략이다. 관계 마케팅 전략 하면은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지속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마케팅 전략이다. 그 다음에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은 시장을 점유하기 위해서는 모든 시장을 점유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시장을 세분을 한 후에 자신이 가장 자신 있는 시장을 타겟으로 삼아서 다른 제품과는 차별화를 하는 거죠. 포지셔닝 해서. 근데 차별을 하는데 네 가지를 섞어서 차별화를 하라 이렇게 했죠. 그래서 제품 측면의 차별화, 가격 측면의 차별화, 그 다음에 유통경로 측면의 차별화, 홍보 촉진 측면의 차별화, 이렇게 해서 네 가지를 섞어서 차별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란 아이다 원리에 따라서 사람들이 구매 행동을 할 때 처음서부터 바로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단계를 거치면서 오니까 이 각 단계별로 접점을 마련해서 요 단계에 있는 사람은 이쪽으로 오게 하고 요 단계에 있는 사람은 이쪽으로 오게 해서 접점을 마련하라 그랬죠.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보고 접근을 하라는 거였습니다. 이게 이제 고객점유 마케팅 전략. 관계 마케팅 전략은 지속적 관계를 중시한다. 요거는 브랜드 문제와 관련있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게 이제 마케팅에서 한 얘기고요.
한 것 같죠? 표성들이 아닌 분도 계세요. 저거 했는가 안 했는가 지금 의심스러운, 이것도 했습니다. 다음에 부동산, 앞에 이제 시작론으로 갔죠. 입지론으로 가서, 입지론에서는, 농업입지, 공업입지 이렇게 다 있는데, 공업입지는 한 10분의 1, 2 정도 된다 그랬죠. 그래서, 지난 순환에도 해서 상업입지에서 이제 주로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 했죠.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에서는 중심지 성립 조건이라는 거 했어요. 중심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요구치보다 재화의 도달 범위가 더 커야 된다 그랬죠. 짜장 밑집 말씀드렸죠. 최소 요구치보다는 재화의 도달 범위가 더 커야 짜장 밑집이 안 망하고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중심지의 계층성 했어요. 중심지의 계층성은 이제 저차 중심지, 중차 중심지, 고차 중심지. 위로 올라갈수록 규모는 점점 더 커지고 기능은 점점 다양해지고 중심지 간 거리는 멀어지고 중심지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이런 게 중심지 계층성. 다음에 중심지 형성 과정 해서요. 중심지가 평평한 곳, 가장 이상적인 모습일 때 평평한 곳에 사방팔방 교통조건도 똑같을 때 여러 개의 중심지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중심지가 상권을 확장하다 보면은 그 상권 형태는 정육각형 형태가 된다 그랬죠. 그게 이제 가장 이상적인 형태고, 단일 중심지의 경우에는 이제 원형이 되는 건데,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것이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잖아요. 교통 조건이 다를 수가 있고, 어떤 시장 조건이나 이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모습이 달라지면은 이게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크리스탈러 이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력 모형을 했죠. 요거는 이제 중심지 형성 과정에 초점을 맞췄다면, 요거는 중심지 상호작용을 본다 그랬죠. 중심지 상호작용. 밀고 당기는 거요. 여기 이제 레일리가 제일 먼저 주장을 했고요. 그걸 발전시킨 사람들이 컨버스나 허프죠. 그래서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공식이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 공식과 같죠. 당기는 힘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크기 또는 인구에 비례한다. 이렇게요. 이걸 이제 발전시킨 사람이 특히 이제 허프, 더 중요하죠, 허프가. 특히 이제 계산 문제로 많이 나왔는데 이 공식을 이용해서 다 풀 수가 있죠. 허프와 레일리의 차이점은, 허프는 마찰 계수라고 해서 요 숫자가 바뀔 수 있다 그랬죠. 여기 이제 장애 요인을 고려한 거예요. 근데 레일리는 장애 요인을 고려하지 않았고요. 레일리는 거시적 관점에서 봤어요, 미시적 관점에서 봤어요. 거시적 관점에서 중심지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근데 허프는 사람이 이중심주로 가느냐 저중심주로 가느냐, 사람을 관찰을 한 거죠. 그래서 미시적 관점이고 확률 모형이라 그랬어요. 저쪽으로 할 수도 있고 이쪽으로 할 수도 있고 확률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100% 한쪽으로 가는 것은 아니죠. 근데 레일리는 이제 결정론적 관점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허프는 다수 중심지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이 저쪽으로 갈 거냐 이쪽으로 갈 거냐 이렇게. 근데 레일리는 두 중심지 사이에서만 이제 이론을 얘기했죠. 자, 요런 차이가 있습니다. 요런 이론들을 했고요. 다음에 집집국산 전선편, 이건 뭐 그냥 그런 게 있다는 것 체크만 해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입지론에서 한 거고요. 다음에 지대론에서는 지대론에 들어가서 농경지 지대론 세 가지, 차액지대, 위치지대, 절대지대 있었죠. 지대 차이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느냐. 이게 차액지대는 비옥도 차이라 그랬고요. 위치지대는 수송 비절약운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두 이론은 모두 다 고전학파인데, 고전학파는 지대를 계산할 때 생산물 가치에서 생산비 빼고, 그다음에 수송비, 생산비 빼는 거는 이제 그 차익지대에서만 이렇게 하고요. 수송비까지 빼면은 그럼 지대 이제 요거는 위치지대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잉여라는 관점에서 봤어요. 남는 거 계산하듯이 한 거죠. 둘 다 이제
고전학파는 지대를 뭐로 본 거예요? 인결로 본 거죠. 그래서 이 두 이론에 의하면은 최열등지 한계지에 가면은 이런 거 빼고 남는 것이 없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냥 계산하듯이 이렇게 계산을 해버리면은 생산비를 농민한테 다 준다고 봤을 때 다 주면은 지대가 없는 땅이 있어요. 그게 최열등지 또는 한계지인데, 그거는 뭐를 전제로 한 거예요? 농민한테 생산비를 다 준다는 전제 조건 하에죠. 근데 현실적으로 절대지대 했잖아요. 절대지대. 이거는 지주들이 농민한테 이 생산비만큼을 다 주는 게 아니죠. 주는 게 아니니까 이제 그런 땅, 최열등지 한계지에도 지대가 존재한다는 거죠. 소유자가 공짜로는 땅을 농사 짓게 하지 않고 생산비 중에 일부를 지주가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땅에도 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이게 절대지대. 요거는 비옥도 차이고, 요거는 수송비 절약분이 지대 발생 원인인데, 요거는 토지 소유 자체로부터 지대가 발생한다 그랬죠. 여기 이제 절대지대입니다. 얘네들이 다 농경지 지대요. 그리고 이제 고전학파와 신고전학파 비교하면서, 고전학파는 이 지대를 잉여로 봤지만 신고전학파는 지대를 비용으로 봤죠. 그래서 이쪽에서는 생산물 가치가 올라가면은 남는 게 많아져요. 생산물 가치가 줄어들면 남는 게 줄어들어요. 얘가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근데 신고전학파에서는 지대가 올라가면은 가격이 올라가요. 생산물 가격이 올라가요. 지대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돼버려요. 여기서는 이 결과가 되는 건데, 신고전학파는 지대가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가 되는 거죠.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농경지 지대를 했고요. 그다음에 도시지대, 입찰지대 했죠. 입찰지대는 그 이용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써낼 수 있는 최대한의 지대가 입찰지대죠. 써낼 수 있는 최대한의 지대입니다. 그 써낼 수 있는 최대한의 지대를 계산할 때는 자기가 그 토지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경제활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비용 다 떼야 되고요. 정상이유는 떼고 생각해야 되겠죠. 최소한 비용이나 정상이유는 확보해 놓고 남는 게 있으면 그걸 이제 써낼 수 있는 최대 금액이 되는 거죠. 그거보다 더 높게 써내버리면은 자신은 손해를 보게 되니까. 아무튼 최대한 써낼 수 있는 그 금액이 무슨 지대고요? 입찰지대고요. 여기 입찰지대만큼 써내버리면은 자신한테는 남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되는 그 수준의 지대를 입찰지대라 그래요. 여기 이제 초과이윤이 뭐가 되는 수준? 초과이윤이 0이 되는 수준의 지대. 정상이윤이나 비용은 확보한 겁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다들 말씀들 나누실 때 보면은 평소에 저렇게 얌전히 공부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저런 말씀들을 재밌게 할 수 있을까? 아주 재밌는 말씀들을 재밌게 하는데, 수업할 때 들은 표정들 보면 어떻게 그런 말씀들을 했을까? 상상도 못해요. 거기에다가 지금 오늘 야간 수업도 아니고요. 아침 시작한데 시작한 지 지금 한 10분 15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주무시고 계시는 분들 계세요. 지금 아침부터 주무시면 안 되죠. 이게 생활 습관이 그렇게 돼버리면은 나중 되면 시험 칠 때 그 시간 되면 또 졸아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저희 예전에 다 경험을 해봤는데요. 딱 보면은 학원마다 1교시 조는 분은 계속 1교시 졸고요. 2교시 조는 분은 계속 2교시 졸아요. 이게 조는 시간이 있어요. 그 조는 시간이 딱 생체 리듬에 따라서 3교시 조는 사람이 있고요. 그는 희한하게 딱 그 시간 되면 조는 거예요. 이게 잠이 부족한 게 아니고요. 습관. 그런 것 같죠? 지금 보고 얘기한다고 해서 졸았다 뜻이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그랬어요. 제가 딱 8시부터 공부를 시작하면 딱 10시 되면 졸려요. 희한해요. 딱 10시. 그러면 이제 엎드려 자요. 눈을 딱 뜨죠? 그럼 15분에서 20분 딱 지났어요. 아니, 이거 알람도 필요 없어요. 그냥 딱 눈 뜨면 그렇게 해요. 딱 그 시간 되면 졸리고요. 엎드려서 자고 일어나면 딱 한 15분, 20분 지났어요. 예? 눈 뜨면 아침이에요? 아, 이게 정상이에요? 아니, 그거는 밤이고, 공부하다가 잤는데 아침이면 어떻게 그걸.
아무튼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자, 지대론 이렇고요. 다음에 이제 도시공간 구조론. 도시공간 구조. 여기에서는 동선다 있죠. 동심원 이론, 선형 이론, 핵심 이론. 동선다. 동심원 이론은 요 TNN의 위치 지대를 발전시킨 거죠. 도시에다가. 물론 요 입찰지대도 영향 미치고 여기도 영향 미쳤어요. 동심원 이론은 처음부터 도시가 이렇게 원이 여러 개가 아니죠. 처음에는 요 두 개밖에 없었어요. 중심 업무지구하고 바깥에 주거지밖에 없었는데 도시가 또 성장하게 되면 이제 바깥을 개발해야 되니까 그 개발하면서 중심 업무지구는 용량이 부족할 거 아니에요.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렸는데 당연히 부족하죠. 부족하니까 어떻게 이쪽에 침범을 해야 돼. 침입 이게 침입하니까 원래 주거지던 곳은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죠. 그게 이제 천이시대가 되는 거예요. 천이, 전이, 점이 이렇게. 이건 주거 환경이 별로 안 좋으니까 범죄 발생 빈도도 높고 또 질병 발생 빈도도 높고 이러니까 요 주변은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잘 안 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저소득층 남고 좀 또 이제 바깥으로 고소득층 생기고 통근자지대 생기고 이렇게 이제 도시가 성장한다는 거죠. 이렇게 도시가 성장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이제 생태학적 관점에서 본 거예요. 생태학적. 무생물인 도시에다가 살아있는 것인 생물인 것처럼 얘기했다고 해서 최초의 이론이죠. 근데 이게 최초의 이론이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이게 도시 구조를 너무 지나치게 단순화했죠. 어떻게 도시가 동그랗게 성장하겠어요. 교통축이 있거나 이런 쪽으로는 도시가 더 성장하는 경향이 있어서 원이 변형돼서 부채꼴 모양으로 도시가 성장한다. 이러면서 그 와중에 이 교통축을 강조하거나 또는 고급 주택지를 지나치게 강조했다는 비판을 받는 거죠. 근데 이제 요 두 이론의 공통점은 핵이 한 개죠. 핵이 여기 이제 핵이 여러 개를 형성하면서 도시가 성장한다. 이게 다 핵심 이론이고요. 여기는 다핵이 성립하는 이유 네 가지 했죠. 동종업종의 집적이익이라든가 이종업종은 분산지향성, 그 다음에 지대지불 능력이 높은 업종은 도심에, 낮은 업종은 외곽에, 그리고 특정 위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특정 위치 주변에 핵을 만드는 거, 네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도시공간 구조로요. 이렇게 이제 감정평가 부분 했고요. 감정평가 들어가면 감평분류를 했어요. 감평분류에 현조, 기소, 일구부 했어요. 현황평가, 조건부평가, 기한부평가, 소급평가요. 현재 상태대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죠. 일시적 이용이나 불법적 이용은 제외하고요. 다 듣고 계시죠? 제가 그냥 쉼없이 얘기한다고 해서 그냥 술술술술 빠져나가면 안 돼요. 일시적 이용이나 불법적 이용은 제외하고 현재 상태를 원칙으로 합니다. 공법상 제한 상태는 당연히 받는 상태대로 평가를 해야 돼요. 녹지지역 땅값하고 주거지역 땅값이 다르죠. 그 다음에 조건부 평가는 어떤 조건이 성취될 것을 전제하는 평가, 예외적이죠. 기한부 평가나 소급 평가도 모두 다 예외입니다. 기준 시점에 대한 예외입니다. 기준 시점은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짜인데 원칙적으로 가격조사 완료일이고요. 예외적으로 미리 정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가격조사가 가능할 땐 미리 정할 수 있는데 과거 일정 시점이면 소급평가, 미래 일정 시점이면 기한부평가, 그 다음에 원칙은 개별평가이지만 예외적으로 일괄, 구분, 부분평가 할 수 있다.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 있을 때 일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는 각각 구별해서 구분평가, 부분만 평가하는 거죠.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의 일부는 평가하지 아니함의 원칙이나 평가의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 조건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일부분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기타 공적평가, 공인평가 이런 구분했고요. 공적기관이 하는 평가, 공적평가,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개인이 하는 평가, 공인평가입니다. 법정평가, 법에 정한 대로, 법규에 정한 대로 행하는 평가, 법정평가, 보상평가나 과세평가, 표준지, 공시지급 평가 이런 것들이 법정평가죠. 그 다음에 이제 가치와 가격을 구별했고요.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편에게 현재값 했고요. 가격은 과거값,
가치는 일정 시점에 여러 가지, 가격은 일정 시점에 한 가지. 가치는 가격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오차는 단기적으로 나타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가격과 가치가 일치합니다. 오차가 나타나는 것을 가격 왜곡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치는 주관적, 추상적인 그런 성격이 있다면 가격은 객관적, 구체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이런 거 했고요. 가치와 가격. 됐나요? 그 다음에 가치 형성 요인, 가치 발생 요인. 형이 동생한테 영향 미친다. 형 이름은 일지계, 동생 이름은 효상유 또는 유상유. 일지계,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이 누구한테 영향 미치냐? 효용성, 상대적 희소성, 유효 수요 또는 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그런 것들에 의해서 가치가 자꾸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영향을 받는 거죠. 그 내용들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했던 게 지역 분석, 개별 분석입니다.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은 그 두 개 비교하는 게 있고요. 지역 분석은 전체적인 분석이고 거시적 분석인데, 개별 분석은 부분적이고 미시적 분석이죠. 자, 그런데 뭐 선행 분석, 후행 분석 이런 이제 비교를 많이 하는데, 일단 지역 분석에서는 분석하는 목적이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 대해서 표준적 이용 판정한다는 게 그 지역의 용도적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가격 수준 보는 거고요. 개별 분석에서는 그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과 구체적인 가격을 분석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차이죠. 그다음에 지역 분석의 대상에서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급권까지, 인근 지역만 분석하는 게 아니라, 유사 지역만 분석하는 게 아니라 동일 수급권까지.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대상 부동산의 가격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고, 가격 그 가치 형성 요인 중에서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 지역 요인이 똑같은 게 인근 지역이죠. 근데 유사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지 않은 지역이죠. 않은 지역이고, 인근 지역과 지역 특성이 비슷한 지역이 유사 지역입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동일 수급권은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으로서 대상 부동산과 대체 경쟁 관계에 있는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사례 수집의 최원방권의 지역이 동일 수급권입니다. 수급은 수요 공급 줄임말이고, 수요 공급하면 시장 생각하라 그랬죠. 동일 수급권을 동일 시장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이제 오늘 가격제 원칙이에요. 가격제 원칙은 가격의 모든 원칙. 이 가격 원칙을 알면은 감정평가사들의 평가를 적절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내리는 지침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침. 감정평가사들한테 주는 지침이다, 이렇게. 자, 이게 뭔 소린가 하면은 제가 이제 골동품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요. 골동품 그 평가는 그 진품 명품 프로그램에서 전문가들이 나와서 그 패널들한테 힌트를 주죠. 그래서 좀 감정평가를 적절히 써낼 수 있게끔. 그래서 더 근접하게 써내면은 이제 상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이런저런 힌트를 주잖아요. 제작 연대가 100년 정도 앞설 때마다 얼마씩 올라간다. 굽이 높은 게 있고 굽이 낮은 게 있는데, 높은 건 어떻고 낮은 건 어떻고, 이 가격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요. 흠이 있는 거와 흠이 없는 거, 가격 차이가 어떻다. 이런 것들이 다 골동품 가격 원리거든요. 그런 것들을 자꾸 주워 듣다 보면 어떻게 일반인도 전문가에 가깝게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 것처럼 부동산의 가격에도 이런 원칙이 있다는 거죠. 그런 원칙을 알고 평가를 하면은 감정평가사들이 평가를 적절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원칙의 중심이 되는 원칙이 최유효 이용 원칙이에요. 자, 이게 뭔 소린가 하면은 최유효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가격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부동산 가격이 결정될 때는. 예를 들어서 이런 토지가 있고 건부지가 있으면 다른 조건은 똑같고 건물이 있고 없고 차이에요. 이런 땅을 뭐라 그랬어요? 이런 땅을 건부지라 그랬죠. 건부지. 이런 건부지의 경우에는 건부 감가가 발생할 수도 있고 건부
증가가 발생할 수도 있죠. 어떤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그랬어요? 건부 감가가 발생하는 게 일반적이죠. 자, 근데 얘가 처음서부터 건부 감가가 발생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보통은 대부분은 이 위치에 그 건물을 짓는다면 그 상태에서는 가장 잘 이용하는 것으로 짓는 게 보통이겠죠. 그러니까 처음은 건부감가 발생하지 않아요. 가장 잘 이용하는 상태의 건물이 올라가 있는 상태는 건부감가가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주변 환경이 변하거나 아니면은 주변 환경 변하지 않아도 이게 오래되고 하면 이게 낡아지면은 이게 이제 철거해야 되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이게 거주장수로 물건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지 않겠어요? 자, 이럴 때는 이 건부지 가격이 낮은 상태 가격보다는 떨어지겠죠. 자, 평가를 할 때 어떻게 평가해요? 낮은 상태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같이 하락하는 만큼을 빼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 평가할 때 만약에 건부감가 발생한다면 뭐를 기준으로 한다? 최유효 이용을 기준으로 해요. 최유효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그 상태보다는 가치가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동산이 최유효 이용 상태인지 아닌지를 보는 그 이제 내부 관련 원칙이 있고 이제 외부 관련 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외부를 보고서 최유효 이용인지 아닌지를 보는 게 있고 부동산의 내부 상태를 보고서 최유효 이용 상태인지 아닌지를 보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달동네 고급 빌라 하면은 그거는 최유효 이용이 아니죠. 달동네 고급 빌라는 최유효 이용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 주변 환경하고 안 맞기 때문이죠. 그런 것은 외부 요인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 외부 관련 원칙에 적합의 원칙이라 그래요. 그걸 적합의 원칙. 자, 적합의 원칙에 어긋나면 이 말이에요. 최유효 이용 상태가 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이건 달동네 고급 빌라 생각하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투입된 비용만큼의 가치가 안 나갈 것이고 그렇게 해서 가치 하락하는 것을 경제적 감가라 그래요. 자, 그렇게 지어놓은 달동네 고급 빌라가 물리적으로는 전혀 하자가 없어도 기능적으로는 전혀 하자가 없어도 뭐가 떨어질 수 있어요? 경제적 가치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 그러니까 얘는 세트로 함께 항상 달고 다녀야 돼요. 달동네 고급 빌라. 근데 이거는 지금 부동산의 외부 관련 원칙으로 봤잖아요. 부동산의 내부 상태 보고 할 수도 있잖아요. 내부 관련 원칙. 달동네 고급 빌라는 적합의 원칙이고요. 자, 건물의 규모에 맞지 않게 엘리베이터가 설치됐다. 이거 뭐예요? 건물의 규모에 맞지 않게 엘리베이터가 설치됐으면은 그건 제 가치를 가질 수가 없죠. 예, 그것도 가치 하락이에요. 그건 무슨 감가인가 하면은 기능적 감가라 그래요. 새 것이라도 그럴 수 있잖아요. 새 것이라도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지난달에 동선에 이사를 갔는데 집이 설계를 방 구조를 어떻게 했는지 큰 거실에서 바로 문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한 게 아니라 작은 방을 마주 보고서 이렇게 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농이 못 들어가 잘. 물론 그런 거 다 고려하면서 설계했겠지만 약간 큰 농인 거죠. 근데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농이 좀 크다 해도 이 시중에 나와 있는 농들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요걸 이제 조금 더 방향을 좀 이렇게 쉽게 틀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더 넓히든가. 이게 이제 서로 마주보고 있는 이게 간격이 좁아서 이게 잘 안 들어가는 거죠. 이게 설계가 어떻게 해요? 설계가 지금 제대로 안 된 거죠. 집 설계가. 이러면은 새 것이라도 뭐예요? 새 것이라도 별로 가치가 그렇게 높게 나가지 않은 거죠. 이게 다 무슨 감가예요? 기능적 감가예요. 이게 뭔가가 적절한 균형이 다 이루어져 있어야 돼요. 뭔가 적절한 균형이 다 이루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 균형이 안 이루어져 있으면은 가치가 그만큼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균형의 원칙에 어긋나면은 이제 가치가 하락하고 이건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단 내부 관련 원칙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외부 관련 원칙에서는 적합의 원칙. 그 다음에 토대가 되는 원칙이라고 하는데 굳이 이거는 토대가 된다는 사실을 알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내부인지 외부인지는 구별을 해야 돼요.
내분지 외분지는 이제 구별해야 되고 어렵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변동의 원칙이 있어요. 여기서 변동의 원칙은 조금 전에 형 이름 동생 이름 했죠. 형이 누구였어요? 형 이름 일찍에 정확하게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이잖아요. 그 일찍에가 누구한테 영향을 미친다 그랬어요? 효상요, 효용성, 상대수효성, 유효수요한테 영향을 미쳐요. 근데 그런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이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변하는 거예요. 그런 건 계속 변해요. 그 지역의 인구라든가 그 지역의 교통체계라든가 소득 수준이라든가 형이 자꾸 변해요. 여기서 변한다는 게 형이 자꾸 변하면 이 말이에요. 형이 변하면 누구도 영향받고요. 동생도 영향받고 뭐도 변하게 돼 있어요. 가격도 변하게 돼 있어요. 가치 형성 요인이 변하면은 그 연쇄적으로 영향받고 영향받아서 자꾸 변한다고요. 그러니까 어제 가격 다르고 오늘 가격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감정평가사가 이거 10억이에요 이렇게 평가를 할 때 이게 언제 가격 10억인지를 밝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어제 가격인지 그제 가격인지를. 그게 바로 무슨 개념이에요? 기준 시점 개념, 기준 시점. 기준 시점을 명확히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가격이 자꾸 변하니까 이게 언제적 가격인지를 밝혀줘야죠. 또는 시점 수정을 해야 돼요. 시점 수정. 사례를 적용할 때 시점 수정을 해야 되는 거죠. 요 세 가지가 지금까지 시험에 가장 많이 등장했던, 정답으로 등장했던 세 가지예요. 10서너 가지, 너댓 가지 중에 얘네들이 제일 많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1순위로 말씀드린 거예요. 1순위. 얘네들이 1순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얘기해요. 1순위예요. 1순위. 그 다음으로 등장한 게 이제, 여기는 이제, 기여의 원칙. 기여의 원칙은, 부동산의 가치라고 하는 게, 그게 생산비합이 아니고요. 기여도의 합이라는 거예요. 기여도의 합. 비용 투입한다고 해서 가치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비용을 투입했을 때 딱 그만큼만 가치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투입하는 비용보다 가치가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투입하는 비용에 비해서 가치가 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 추가 투자를 판단할 때는 그걸 보고 판단하라는 얘기야. 추가로 할지 말지를 판단할 때는 투입되는 비용과 가치 상승하고 비교해서 판단하라는 거예요. 이때 이제 기여의 원칙이 적용이 돼요. 그 다음에 대체 원칙이에요. 대체 원칙은 어떤 물건의 가치가 형성이 될 때는 이 물건과 대체 가능한 다른 물건하고 상호 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체 가능한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가격이 더 싸고 하나가 가격이 더 비싸다면 사람들이 뭘 선택하겠어요? 당연히 싼 걸 선택하겠죠. 대체 가능한 두 개가 있는데 비슷한 게 있는데 효용이 같다 이 말이에요. 효용이 같으면 가격이 싼 걸 선택한다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가격이 싼 놈은 점점 가격이 올라갈 거고 선택되지 않은 가격이 비싼 놈은 점점 내려가서 결국은 비슷해질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 물건을 평가하려고 할 때 어떤 물건을 평가하려고 할 때 그 물건하고 대체 가능한 다른 물건이 얼마에 거래됐는지를 보면 그러면은 평가하기가 쉽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물건을 평가하기 위해서 사례를 수집해야 될 때는 어떤 사례를 수집해야 돼요? 이 물건과 대체 가능한 사례를 수집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할 때는 3방식, 이제 3방식 하죠. 3방식에 모두 다 사례를 수집해야 되는데 이게 3방식 모두 관련되는 거죠. 3방식 모두 사례를 수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례가 어떤 사례? 대상부동산하고 대체 가능한 그런 사례를 수집해야 되니까. 그 중에서도 특히 비교 방식이에요. 특히 비교 방식. 이게 대체 원칙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뭐하고 관계 있는가 하면, 효용이 같다면 가격이 싼 걸 선택하게 되고요.
가격이 같다면 효용이 높은 걸 선택하게 되는 과정에서 이런 대체 원칙이 성립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5가지가 이제 가장 많이 나왔고요. 이 5가지만 알아도 지금까지 출제됐던 문제의 한 60% 이상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서너 가지 중에 5가지 알고서 한다면은 훌륭한 거 아닌가요? 여기에 이제 요 5가지가 되신 분들은 이제 추가적으로 몇 가지를 이제 더 하면 돼요. 요 되신 분들만 하면 돼요. 이게 안 되면은 이 5가지가 우선입니다. 괜히 다른 것도 해가지고 헷갈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안 하고 5가지 확실하게 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5가지가 확실하게 된 분들만 따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자, 이제 요거는 좀 쉬워요. 2개는 좀 쉽고 1개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수익 체증 체감 원칙이요. 수익 체증 체감 원칙. 요거는 안 어려워요. 수익이 어느 정도 단계까지는 점점 올라가다가 그 단계를 벗어나면 수익이 점점 내려가요. 그게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떤 위치에 어떤 건물을 짓는다면 그 건물을 7층까지 짓지 않고 10층까지 짓는다거나 15층까지 짓지 않고 10층까지밖에 짓지 않는다거나 이런 이유가 뭐겠어요? 예를 들어 7층 짓는 것보다 10층 지으면은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겠죠.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10층까지 올렸다는 얘기는 그 추가적으로 3층 더 올리는 비용보다는 수익이 더 클 거니까 올렸지 않겠습니까? 근데 15층을 짓지 않고 지을 수 있는 15층도 지을 수도 있는데 왜 15층을 안 짓고 10층을 지었겠냐 이렇게 할 때는 이제는 추가적으로 5층을 더 짓는 비용보다는 수익이 그렇게 크게 발생하지 않을 거니까 15층을 짓지 않고 10층 지었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용을 투입한다고 해서 마냥 수익이 계속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 가서는 한계에 다다른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요 추가 투자 판단할 때 요거 써먹을 수 있어요. 추가 투자 판단할 때 추가로 더 지을 건지 말 건지 더 뭔가를 설비할 건지 말 건지 됐나요? 자, 이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거 그 앞에 지난주에 지대론 할 때 차이액 지대론에서 수학 체감의 법칙과 유사한 거예요. 수학 체감 맞죠? 생산 요소를 투입한다고 해서 무조건 수확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좀 어려워요. 여기 이제 수익 배분의 원칙인데, 자, 이게 왜 어려운가 하면은 글씨를 써놓고 거기에서 유출을 할 수 있으면 안 어려운데, 쓰기는 수익 배분의 원칙이라고 써놓고는 읽기는 앞에다 뭘 붙여 넣어야 돼, 이게. 그렇게 읽어야 돼요. 자, 이게 뭔 소린가 하면은, 자, 제가 땅을 갖고 있고요. 여러분 중에 누구는 돈을 갖고 있고요. 여러분 중에 또 누군가는 노동을 갖고 있고요.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노하우를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돈 벌 수 있다라는 걸. 자, 요 4가지를 생산 요소의 4분법에서 하는 얘기예요. 생산 요소 2분법 할 때는 노자 하고요. 생산 요소 3분법 할 때는 노자 토라 하고요. 지금 경영 노하우까지 집어넣으면 4분법이라 그래요. 노자 토의 경영까지. 이렇게 이제 생산 요소라 그래요.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하고 저하고 생산 요소를 나누어 갖고 있어요. 저는 땅을 갖고 있어요. 자, 누군가가 돈 갖고 있어요. 누군가가 코치를 해줘요. 야, 이렇게.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임대 사업을 해봅시다. 건물 지어서. 듣고 있죠? 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려고 하는데, 그럼 자, 다 지어서, 임대료 수입 받을 거 아니에요, 이제. 임대료 수입을 받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나눠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나눠 가져야죠. 임대료 수입 들어오면 노동을 댄 사람, 자본을 댄 사람 이렇게 나눠 수익을 배분한다고요. 수익을 배분은. 이 수익 배분할 때 누구한테 배분하느냐? 각 생산 요소한테 배분하는 생산 요소한테. 각 생산 요소한테 배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앞에 더 집어넣어서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용어를 만들 때는 이런 거를 계속 달고 용어를 만들면은 용어가 너무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용어를 쓸 때는 그냥 수익 배분의 원칙이라고 하지만 그거를 생각하는 사람은 앞에다가 집어넣어서 생각해야 덜 어렵단 말이에요. 한숨 쉬지 말고요.
한숨 쉬는 게 다 보여. 그럼 어떻게 해? 하지 마. 생산 요소를 이제 생산 요소에게 수익을 배분한다 이렇게. 생산 요소에게. 지금 돈 됐다고 쳐요. 돈 됐잖아요. 돈 됐으니까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생산 요소한테 배분을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제일 나중에 배분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거까지 생각해야 돼. 그거까지. 누구한테 제일 나중에 배분하느냐. 누구한테 제일 나중에 줘야 될까요? 토지한테 제일 나중에. 토지. 저한테 제일 나중에 줘요. 왜냐하면 지금 어떤 위치에 토지가 있어요. 지금 이 주변에 보면 많이 보실 거예요. 어떤 땅은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데 어떤 땅은 아직 건물 안 올라가고 있죠. 안 올라가고 있는 거 많이 보시죠. 이제 다 구획 정리는 다 해놨는데 구획 정리는 다 해놨는데 지금 아직 안 올라가고 있어요. 왜 안 올라갈까요? 아직은 시기 상조일 수도 있잖아요. 아직은 시기 상조인데 돈이 여기 들어와 버리면 그 돈 들어온 것 손해만 보고 본전 못 뽑을 거 아니에요. 자금이라는 거는 여기 가든 저기 가든 어디든 갈 수가 있죠. 어디든 갈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이 생길 것 같지 않으면 안 오면 돼요. 어떤 생산 요소가 여기 온다는 얘기는 이제는 와도 수익이 좀 있겠네라는 생각이 오는 거죠. 뭔지 아시겠죠? 토지는 어쩔 수 없어요. 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어떤 생산 요소, 어떤 자본이 여기 투입된다는 얘기는 그만한 수익이 있을 것 같으니까 오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 생산 요소의 수익이 먼저 배분된다는 뜻이에요. 토지에는 최종적으로요. 이동을 못하니까. 다른 생산 요소는 이동이 가능해요. 근데 돈 갖고 있는데 찾아가 다니면 되지. 수익 될 만한 데를. 노동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월급 안 나오는 데는 가지 말아야 되죠. 맞잖아요. 월급 나오는 데 가야지. 됐나요? 다른 생산 요소는 이동이 가능한 생산 요소는 먼저 배분되고 최종적으로 누구한테 남아요? 토지한테. 꼭 그 고전학파 지대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지대. 토지 사용대가는 최종적으로 지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누구한테 남아요? 그래서 토지자녀법의 이론적 근거가 돼요. 뒤에 수익환원법에 가면 토지자녀법이 있어요. 수익환원법에 토지자녀법. 그 다음에 자 여기 경쟁의 원칙이 있어요. 경쟁의 원칙. 자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할 때 문장으로는 수익 배분의 원칙 이렇게 나와 있지만 앞에 이런 걸 집어넣고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재에는 잉여 생산성의 원리라고도 괄호 속에 있죠.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도 돼 있어요. 잉여 생산성 원리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 교재에 잉여란 말이죠. 잉여. 그러니까 남는다란 뜻이잖아요. 누구한테 남는다는 얘기예요. 토지한테 남는다. 토지한테. 다른 생산 요소한테 주고. 그래서 토지자녀법이라고 합니다. 토지자녀법. 그래서 얘가 제일 어려워요. 이해하기가. 단지 이것만 보고 생각해야 되니까 앞에 더 집어넣어서 생각해도 뒤에도 더 집어넣어서 생각해도 최종적으로 토지한테 남는다. 이렇게. 그 다음에 경쟁의 원칙은 초과이윤 요 단어가 키워드예요. 초과이윤이 발생하게 되면은 경쟁을 하게 되고요. 경쟁에 의해서 뭐가 사라지게 된다? 초과이윤이 사라지게 된다. 이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어떤 물건이 나왔는데 임대료가 잘 나오고 이 공실 없이 임차인들이 대기하고 있는 그런 건물이 있다고 이제 소개를 하는 거죠. 자 이랬을 때 그 건물 생각하면서 이거 한 달에 얼마씩 계속 몇 년 벌면은 투자한 돈 얼마만이면 회수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게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갑니다. 1, 2년, 2, 3년이면 끝나요. 그게. 그렇게 돈 잘 버는 그런 건물이 있다면 사람들이 배가 아파서라도 가만 안 있어요. 어떻게? 옆에다가 지으면 그게 오래 가겠어요. 그게. 오래 못 간다고. 세상이라는 게 계속 바뀌는데
그 상황이 계속 그렇게 된다는 거. 건물 헐 때까지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절대 안 돼. 그러니까 그런 게 나오면은 한 1, 2년, 2, 3년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란 말이에요. 이 공실 없이 계속 가는 거는 초과이윤이 발생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공실을 어느 정도는 감안해서 판단을 해야 부동산 가격을 적절히 판단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특히 수익 방식 할 때 조심해야 돼요. 수익 방식. 임대료 수입으로 판단하는 방식일 때는 그걸 오래 가면 안 돼요. 몇 년 전에 그런 사람 봤어요. 조심하시라고.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했는데 지금 아마 고생 좀 할 거예요. 지금 안 팔리니까. 이게 이 수익성 부동산은 이 임대가 안 되잖아요. 임대가 안 되면은 뭐가 문제가 하면은 임대 안 되는 것도 안 되는 거지만 부동산 내놔도 안 팔려요. 안 팔립니다. 가격이 뚝뚝뚝 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아시겠죠? 이거 이제 경제의 원칙은 초과이윤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8가지예요. 우리 교재에서 공부를 하실 때 요 8가지 위주로 보시라고요. 먼저 1순위로 말씀드린 3가지에다가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기회원칙과 대체원칙 해놓고 나머지 이제 3가지 수익 최종 체감 원칙. 이거는 안 어렵다 그랬죠. 수익 배분의 원칙. 이게 제일 어렵다 그랬죠. 수익을 누구한테 배분한다? 생산 요소한테 배분하는데 최종적으로 누구한테 배분된다? 토지한테 배분된다. 그 다음에 경쟁의 원칙. 초과이윤과 관련된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봐주시고요. 자, 그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문제가 443쪽인가요? 443쪽. 부동산 감정평가에서 가격의 제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부동산 가격의 원칙은 부동산의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는지 그 법칙성을 찾아내어 평가활동의 지침으로 삼으려는 행동기준이다. 맞죠? 지침이에요. 지침. 그런 기준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체원칙 나왔죠. 대체원칙은 대체성이 있는 2개 이상의 재화가 존재할 때 그 재화의 가격은 서로 관련되어 이루어진다는 원칙으로 유용성이 동일할 때는 유용성이 효용성이죠. 그럴 때는 가장 가격이 싼 것을 선택하게 된다. 맞죠? 그 다음에 균형의 원칙은 내부적 관계의 원칙인 적합의 원칙과는 대조적인 의미로 적합의 원칙과 대조적인 것은 맞지만 균형의 원칙이 그 적합의 원칙을 꾸미는 말이 지금 틀린 거예요. 내부적 관계의 원칙인 적합의 원칙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적합의 원칙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외부 관련 원칙에 있는 거잖아요. 맞나요? 이게 안 되면 이것도 국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국어 문제예요. 국어 문제. 아시겠죠? 그래서 3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에 기여의 원칙은 부동산의 각 구성 요소가 각각 기여하여 부동산 전체의 가격이 형성된다는 원칙이다. 맞죠? 기여하여지 생산비 합의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5번 변동성의 원칙은 재화의 가격이 그 가격 형성 요인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부동산의 가격도 사경행 요인이나 부동산 자체가 가지는 개별적 요인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동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맞죠? 가격이 자꾸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확정해야 돼요? 기존 시점이나 이런 거 확정해야 되고 시점 수정해야 돼요. 됐죠? 3 더하기 2 더하기 3이에요. 3, 2, 3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3방식은 좀 쉬고 하겠습니다.